강남일보 사기 아카데미 오늘 5번째 강의를 해주실 한국외고대학교의 이평래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1956년 이 지방 전남 영암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하시고요.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역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그리고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한국예고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한국예고대학교 몽골학과 현재 예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몽골 제국과 동서문명의 교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이평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이평래입니다. 이 고향에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장님이야 또 이 신문사 또 여러분 모두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남일보 사기 아카데미 오늘 5번째 강의를 해주실 한국외고대학교의 이평래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1956년 이 지방 전남 영암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취득하시고요.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역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그리고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한국예고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한국예고대학교 몽골학과 현재 예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몽골 제국과 동서문명의 교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이평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이평래입니다. 이 고향에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장님이야 또 이 신문사 또 여러분 모두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대도 보고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CEO들이나 밖에 있는 일종의 이제 동호회죠, 아카데미. 이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무슨 말씀을, 제가 연예인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조금 덜 좋으시고, 좀 집중도 해주시고, 좀 도움이 될까, 무엇보다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전공이 역사학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앙아시아사, 아주 세부 전공은 이제 몽골사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몽골사 얘기하는 게 좋고요. 또 몽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이제 몽골 하면은 칭기스칸이고, 또 칭기스칸이 세웠던 이 전무후무하다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규모로 봐서 없었던 몽골 제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말이 되게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분량인데, 또 여기 오니까 1시간 2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좀 줄여달라. 또 여기 오니까 1시간으로 좀 줄여달라. 다들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 주변도 없는데, 그냥 1시간만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요. 첫째는 역시 이제 사람 얘기가 재밌으니까 칭기스칸하고 그 손자인 쿠빌라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은 이제 칭기스칸이지만, 우리가 그 제국을 기억하게 만든, 그러니까 어떻게 장본인은 그 손자인 쿠빌라이, 원나라로 얘기하면 세조에 해당되는 사람. 두 사람 얘기가 잠깐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몽골 제국이라는 이제 나라의 규모가 되게 이제 어느 정도고,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점검을 할 거고, 역시 이제 몽골 제국이 역사에 남긴 최대 이 과업은
현대 서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 서양이 동양을 능가하는 것은 딱 2세기입니다. 19세기, 20세기죠. 딱 두 세기인데,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럽 전체가 중국 한 나라에 비해서 GDP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딱 두 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인데, 이른바 이제 근대라고 하는 세계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뭐 G2로 부상하고 아시아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현대 세계는 서양 문화의 연속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뭐 각종 뭐 모든 제도가 서양 문화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특정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인간의 머리를 지배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광을 가져줬던 이 현대의 기원이 어딘가, 이 근대다, 근대부터다. 그래서 근대의 기원이 어딘가를 열심히 찾아왔고, 서양에서 사실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이 문학은 근대 기원 문제입니다. 자, 자신들이 늘 열세에 있었는데 근대 이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현대사회 뭐니 해도 서양 중심입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경우가 돼도 서양 중심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들이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최초의 결과가 뭐냐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른바 신대륙을 발견했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하고, 바다로 진출한 서양이 해양을 지배하고, 해양을 지배한 사람들이 근대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성공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에 진출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게 근대고요. 그 근대의 기원을 콜럼버스에서 잡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제 아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이 기반을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콜럼버스 이후에 바스코다가마라든지 뭐 어려서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세계 일주했던 사람들 다 이제 이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럴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의 선구자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의 선구자들이 바로 몽골 제국 시대 동양에서 서양으로 여행한 사람, 또 서양에서 동양으로 여행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몽골하고 중국에 와서 17년 동안 생활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근데 이 동방견문록을 보고 콜럼버스가 감동을 받아서 항해에 나서게 된 거죠. 이상하게도 콜럼버스하고 마르코 폴로는 같은 고향 사람,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1492년 항해를 떠날 때 그 돈은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사람이 고향에서 출세를 못하고, 요즘 말로 스폰서를 잡지 못하고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로 갔죠. 그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준 사람이 이제 스페인 당시 이사벨라라는 여왕이었고, 이 사람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사실 콜럼버스의 위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막대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를 있게 했고, 서양의 근대라는 것은 뭐 제가 뭐 서양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 세계를 있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몽골 제국이라는 게 서양의 근대를 있게 했고,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만든 가장 기초적인 게 이 몽골 제국이다. 이거는 동양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낸 게 아니고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몽골 제국식의 동서간의 도대체 이 문물 혹은 문명, 교육과 교류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간단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서론이 너무 길어져 갖고요.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사진이 조금 더 낫죠, 시골보다는. 몽골 가장 북쪽에 있는 흡수골 호수라고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뭐 길이가 뭐 거의 100km 가까이 됩니다. 넓은 데가 한 30km가 되고요. 언젠가는 한번 여행을 하시면은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곳입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같이 한번 이 몽골을 간 적이 있죠. 지금 한국 여기가 되게 먼 거리 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거리로는 뭐 비행기로 3시간이 조금 안 걸리니까 뭐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골 자연환경인데 우리는 동거서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서고 동저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북쪽에 산림지대고 시베리아 산림지대의 마지막 부분이 몽골 북쪽입니다. 국토의 전체 한 70%가 이 초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남쪽이 그 사막, 그 유명한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흡수골인데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무시게 되죠. 여행 가시면 이 몽골 전통 집인데 참 쾌적합니다. 초원입니다. 사실 뭐 그 초원이라는 게 우리가 일망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방을 쳐다봐도 끝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초원, 뭐 가장 그러니까 몽골스러운 초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의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의 고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고비 사막이라는 말은 외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고비 지대라고 하죠. 몽골어로는 고비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비 사막, 고비 지대 중에서 이제 이 홍보리네스라는 이 사막이 너무 유명해서 서양 사람들이 사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고비 대저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고비 사막으로 알려졌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비를 갔습니다. 한 7, 8년 전 되네요. 고비를 갔는데 풀밭이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이 선생님 고비 사막이 어디냐고. 이런 영감님한테 고비 사막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양반은 이제 고비면은 뭐 온통 사막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막, 호수, 초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막이 홍보리네스라는 사막인데 이 사구가 늘어지는 게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 있죠.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입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쪽 보면 이제 한반도가 고려 시대인데요. 몽골 제국은 13, 14세기고 몇 세기면 우리가 좀 감이 그렇죠. 고려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고려 국민들이 대모항쟁을 열심히 해서 몽골의 고려지배, 즉 원나라의 고려지배가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한 어떤 뭐 대접을 받았다. 국왕이 뭐 국가가 유지가 되고 뭐 국왕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서국 중에서는 상당히 대접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이 지도는 미국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삼국학자들은 고려를 독립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국사를 연구한 학자들과 이제 몽골사라든지 중앙아시아를 연구한 학자들 사이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는 뭐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충렬왕 때부터는 고려왕이 원나라 공주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들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왕이 그 원나라 공주, 왕비에게 따개를 맞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독립국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죠. 그 공주가 뭐 힘이 세서 그렇겠습니까? 원나라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백 믿고 그랬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한반도에서부터 이 모스크바까지, 이란까지 이 전 지역이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뭐 EBS에서 만들었는지 이 굉장히 좋은 다큐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다큐인데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국들, 뭐 대영 제국이라든지 뭐 중국, 미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그 원인이 비밀이 뭔가 이거는 사업하는 데도 꼭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가 경영을 보면은 집 경영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 후배가 정말 본인 말 맞대로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종업원이 있으면은 대기업이나 그 관계는 자기 같은 구멍가게나 똑같다. 저는 뭐 그 말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비밀은 이제 몽골 제국을 포함해서 역사상 있었던 모든 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 내서 한번 전체를 좀 볼만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볼만하죠. 뭐 여기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인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 중기 정도 됩니다. 생몰연대가 오래 살았죠. 꽤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 고려시대 그 평균 기대 수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40살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3, 14세기에 보통 사람들이 40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역사상 뭔가 남긴 사람들 한번 몇 살까지 좀 살았나 보세요.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여전한 사람 빼고는 거의 100% 당대 평균 수명보다는 높았습니다. 건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칭기스칸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다큐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만합니다. 제가 칭기스칸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1시간 뭐 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이제 인상적인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몽골 제국의 조직이라는 게 꼭 마피아 조직 같습니다. 뭐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조폭 조직이죠. 조폭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죠. 그 사람이 죽으면 뭐 3대, 4대까지 다 주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조폭은 안 돼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감옥에 가면은 다 뒤를 봐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충성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인간의 논리인데 몽골 제국의 운영의 논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칭기스칸이 그랬죠. 예를 들면 아주 뭐 굉장히 경쟁 적대 부족에 있었는데 그 부족장을 배신하고 투항을 해봤는데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자기 군주를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거는 그 상대방 군주에 대한 A가 아니고 자기 부족 내 정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성하는 자에 대해서 무한하게 베풀어주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뺐으면 이 사람은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사업을 하는 선후배들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좀 퍼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퍼줘라. 회사가 터지려면 혼자 먹지 말고 퍼줘라. 충성하게 돼 있다 그러면.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칭기스칸의 논리에 따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혼자 절대 안 먹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학술적으로 설명합니다만은 제국이 팽창하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비결이죠, 이게. 비결인데, 나머지 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질문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이 칭기스칸 리더십은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칭기스칸 이제 이 형제간들이고 남자 형제간들이고 이게 이제 큰 부인의 큰 자식들입니다. 큰 부인의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이제 몽골 제국을 끌어가게 되는 특별하게 이제 그 자식들의 계보도를 보여주는 거는 이 조치라는 이 큰아들인데요. 몽골어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칭기스칸이 신혼 때 그 부인이 납치돼 갔죠. 부인을 다시 찾았을 때는 큰 부인입니다. 이제 배가 불러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는데 끝까지 큰 자식 대우를 했죠. 말년돼서 이제 주변에서 후계 문제가 나왔을 때 일가친척 자기 이제 그 아주 중심들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칭기스칸 본인의 이름으로 추천한 사람이 조치입니다. 조치는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입에 거품을 대들죠. 메리키드라는 부족의 사생아인데 어떻게 아버지 대권을 이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가친척 중심들 앞에서 둘이 싸우죠. 뭐 싸우면 이제 만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인지는 모르지만 뭐 적어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아웃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셋째를 자기 후계로 선정을 하고 역시 이제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셋째가 이데칸이 됩니다만은 이 셋째는 아버지로부터 무능하다고 늘 그 질책을 받았던 사람. 너는 왜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그런데 이 셋째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 사람이 좀 이중적으로 하죠. 뭔가 얻고자 하는 자는 우리 셋째에게 가거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셋째는 외국 손님이 100원짜리 선물을 받지 10,000원짜리로 답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절을 하는데요. 칸이 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많이 마셨고 학자들은 술 때문에 죽었을 거로 판단합니다만은 왜 그러면 이 술꾼인 거를 미리 수없이 그 경고를 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셋째한테 맡겼겠는가?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라는 게 세계 서양학자들이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을 왜 셋째에게 맡겼는가? 아마 이 사람 세계관 속에서는 자기 대에서 땅을 넓힐 만큼 넓혔다. 회사를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앞으로는 많이 퍼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화를 잘해서 관리자를 보는 게 아마 셋째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겠죠. 기업이 평화로울 때는 화합을 잘하고 또 이제 이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제 말이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퍼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뭐 학자들의 생각이고, 둘째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는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부모니까요. 아버지의 자식이자 뭐 또 뭐 우리 아이들의 이제 그 부모인데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평가하는 게 80%는 맞습니다. 가장 잘하죠. 근데 20% 정도는 완전히 착각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는 자식에 대단한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팽창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던 것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잘 봤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때 고려 침략이 둘째 아들 때 기획이 되고 시작이 되고요. 이때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되죠. 불행하게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죽습니다. 제2기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2년 동안 왕이 없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줄기차게 사업을 하다가 일찍 죽었는데, 죽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술 때문에 죽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북방의 군주들은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엘친, 이 사람은 외국 순방할 때도 그 비행기사가 공항에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술 취해갖고 그랬습니다. 많이 그랬죠, 그 사람. 술 취해갖고. 영국 공항에 가서도 뭐 스웨덴이가 거기 가서도 몇 시간 동안 이 대통령 술을 깨는 술이 안 깨갖고 결국 러시아로 돌아간 적이 있죠. 북방의 군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 대통령까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까지 이 원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원전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짧은 기간인데 이 이데칸의 서장자입니다. 서장자라는 것은 큰 부인이 아들 늦게 낳은 경우인데, 이 사람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이제 칸으로 시키려고 하도 요즘 말로 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엄친아들, 엄마가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검증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대기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량이 부족했던 사람이고 2년 만에 죽습니다. 뭐 이제 그 살해설이 이제 파다합니다만은 명확한 자료는 없고요. 갑자기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죽음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넷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좀 다시 돌아가면요. 죄송합니다. 칭기스칸의 이 막내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셋째네 집안에서 넷째네 집안으로 옮겨오는데요. 여러분들 삼성이라는 기업도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명희 씨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외국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지만 아버지한테 좀 아웃했을 만하다.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니까 뭐 사람이야 좋죠. 사람이야 좋은데 아버지가 걱정을 좀 많이 했겠구나. 이분이 삼성을 상당 기간 했죠. 운영을 했죠. 아버지한테 아웃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한테 갔죠.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막내네 집안으로 이제 이 대업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죠. 넷째인데 이 사람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뭐 술 때문에 죽었던 건 아니고요. 그 원정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 역병, 정년병으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동생이 이 사람입니다. 동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동생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칭기스칸은 그 위대한 몽골 제국의 창업자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지만, 몽골 제국을 우리가 오늘까지 기억하게 해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몽골 제국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쿠빌라에 관한 책은 몇 쪽이 나와 있죠.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다큐는 전적으로 이 쿠빌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다큐고요. 이 사람 때 이제 이 몽골 초원에서 수도를 대도, 오늘날 베이징이죠.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베이징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몽골족입니다. 그 전에 중국 한족들의 왕조의 수도는 오늘날 서안, 시안이라든지 로얀, 낙양이었죠. 그러니까 내륙에 있었고, 중국 사람들이 내륙을 바라보던 중국 사람들이 바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몽골 사람들 전적인 덕입니다. 이 사람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베이징에 항구가 없잖아요. 텐진이 항구가 있죠. 천진. 한 2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거리인데 천진항에서 베이징까지 운하를 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수도에서 세계로 배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내륙 전체, 몽골 제국 전체를 요즘 말로 하면은 역참이라는 역으로 그러니까 연결했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 동남 해안지대에서 아라비아해까지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연결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근대 자본주의에서나 했을 법한 사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국가가 장사 사업가들을 초빙을 해서 돈을 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고 국가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죠. 요즘 같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이 광남인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전남도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광주시에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해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사업의 그거였죠. 사업의 그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몽골 제국을 원나라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 때 자신들보다 수백 배 많은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몽골 제국이라는 말은 후대 학자들이 붙여준 명칭이고요. 당시에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은 에케몽골 올수, 대몽골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한테 에케몽골 올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이완, 대원으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원나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51개 주로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와서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국민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번역해서 그냥 미합중국 국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원나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람은 베이징 대도의 수도를 두고 상도라는 몽골 초원의 44점 여기를 왕복하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베이징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궁전에서 살지 않고 몽골 초원에서 생활했던 습성대로 사계절 옮겨다니면서 통치를 했죠. 왜 그랬냐면 중국으로 동화될까 봐서 몽골 쪽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꽤 오랫동안 농노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내몽골 초원에 있는 원상도, 오늘날 베이징에 이제 이 터전이 이 몽골 사람들이 만든 수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앞으로 천안문 광장 가시면, 앞에 큰 도로를 보십시오. 이게 도로가 몽골 시대 그대로 폭이 그런데요. 말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학자들은
현대 중국의 기원을 몽골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 중국이 몽골 제국의 이 진빚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몽골 제국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쿠빌라이 시대가 되면은 이 방대한 지역을 일원적으로 한 사람이 통치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국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이라는 게 이제 뭐 문제가 늘 되죠.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구조들.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한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시간이 가면서 네 개로 쪼개지죠. 다만 이 대원, 그러니까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연방 형태로,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큰 집 노릇을 쭉 하죠, 이 사람들이. 다만 이제 여러분들 예컨대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지만 그 아들들은 사촌이 되고 또 그 아들들은 육촌이 되고, 요즘은 육촌만 돼도 뭐 1년에 뭐 만날 기회가 거의 없죠. 거의 남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때 이 시절이라고 그래도 이제는 뭐 시간이 가면 피가 점점 묽어지면서 남은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뭐 삶의 그냥 뭐 이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분열이 됐든 뭐 어쨌든 칭기스칸이라는 한 사람의, 그러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 전체가 분할 통치가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 평화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이거를 학자들은 팍스 몽골리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뜻은 몽골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는 오늘날 이탈리아만 로마가 아니고 유럽 전체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대를 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고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죠. 전체를 그러니까 육상으로 연결하는 역참만. 역참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역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되고, 또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이 순환하는 이 순환 교통로가 마련됐던 게 쿠빌라이 시대이고, 그 이후에 몽골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육상과 해상이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동서 간의 교류가 확대가 되고, 동에서 서로 가는 사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행자들이 나타나고, 이 여행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마르코 폴로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출연이야말로 콜럼버스에 출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몽골 제국이 멸망한 직후의 동서양에서 동시에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도의 제작이야말로 철저하게 지리상의 지식,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원양학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지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지도는 세계 지도가 아니었고요. 몽골 제국이 멸망한 직후의 동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 세계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명나라 시대 정화라는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원양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럼버스가 오늘날 이제 이 서인도 제도, 즉 이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침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이제 몽골 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뭐 잘 이해되시죠? 네, 저는 뭐 재밌는데 하여튼 뭐 처음 들어본 부분이라 뭐 그렇습니다. 다들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게 이제 역인데요. 고려에서부터 이 전체가 무슨 길은 아닙니다. 역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참이라는 말은 몽골의 길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참 하면은 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자로 북경참, 베이징짱 하면은 북경역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몽골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몽골어의 잠이라는 말이 짬이라는 중국어로 이제 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몽골의 지배를 오래 받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골매, 지금도 쓰이는 숑코르라는 몽골어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고려 공납의 큰 의무 중에 하나가 해동 청보라매를 바치는 거였잖아요. 이게 청코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 겨울에 나는 이 송골매가 여름이면 몽골로 가죠.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 수라라는 말도 현대 몽골어에서 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인데요. 왜 국이 임금님의 수라로 됐는지 이것도 참 의문이고. 인두라는 말은 지금도 몽골어 대리민을 인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몽골어가 이 한국어로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제주 방언에는 더 많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면 그때 이제 제주도 얘기하고 그때 좀 하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가 역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역참은 이렇습니다. 일단 숙사가 있습니다. 말로 당시에 이제 사신들이 다녔죠. 숙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말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하루 종일 달리고 나면 그 말은 다음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꿔주죠. 그러면 아주 급한 경우는 밤중에 사람하고 말을 다 바꿔서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타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역참 릴레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역참 제도 하에서는 2, 3일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이제 인터넷에 광 케이블만 같은 이 케이블을 전체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대 세계화라는 게 우리가 세계화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경제 집중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집중이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새천년 들어서 세계 역사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 정책을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찾아보니까 몽골 제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 199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타임하고 뉴스위크라는 이 잡지, 시사 잡지가 있죠. 뉴스위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종이 잡지는 이제 없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시사 잡지죠. 이 두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1년에서 1999년까지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군가? 칭기스칸. 압도적 우위가. 또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을 선정을 했는데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공헌이 뭔가? 인류사의 공헌이.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를 들면은 유라시아 대륙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국경이 없어지고 물자와 문물,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이동한 시기가 인류 역사상 이때 처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계사가 몽골 제국이 창건되기 전에는 동서양서가 따로 굴러가다가 몽골 제국이 창건된 이후에 그러니까 연동돼서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가 연동돼서 굴러가는 것은 현대 세계만큼 명확한 게 없죠. 예를 들면 광주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큰 사건이 벌어져서 한국에 증시가 출렁거렸다 하면 한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세계 모든 증시가 출렁거리죠. 이게 세계사가 밀접하게 연동돼서 굴러간다는 증거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몽골 제국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학자들이 현대 그러니까 근대 유럽의 이 시조가 몽골 제국이라고 주장했던 것도 미국 학자들입니다.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우연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교통망을 완비를 하면서 종교와 사상, 문화, 무역이 이제 자유스럽게 옮겨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모든 물건은 마지막에 하역하는 데 와서 한 번만 세금을 받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이 쿠빌라이라는 사람인데요. 뛰어난 장사꾼이었습니다. 뛰어난 장사꾼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한번 그 뛰어난 장사꾼이었다면 한번 근거를 대봐라. 근거를 대보죠. 이거 청화백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백자에다가 이제 코발트라는 아주 그 푸른빛깔 나는 안료를 발라놓은 겁니다. 코발트 블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 원나라 시대 중국에서는 경덕진이라는데 중국 남부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청자는
백자를 수입해서 이제 청자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제 고려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랍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국에 당시에 많이 왔는데 이 백자를 보니까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훌륭한 좀 자기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여러분들 그 코발트가 생산되는 곳은 중동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생산된 코발트가 가장 그 질이 좋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란 상인들이 보니까 이란 상인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아, 이거 우리 코발트를 바르면 이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세미라라는 게 이렇게 이제 좁은 공간에 그림 그리면 세미라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세미라가 가장 발전한 곳이 이란입니다. 이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자신들의 재료하고 이 도자기 이 제작 기법을 결합시키면 훌륭한 상품이 될 것 같다. 이게 서로 이제 뭐 좀 죄송하지만 장사꾼끼리 서로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덕진이라는 데에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전 지역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수출됐던 것이 중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 가시면은 이 톱카프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고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청아백자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말을 대충 했지만 원료를 외국에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판다는 것은 근대에서나 행해졌던 무역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19세기 말기에서 20세기 초기를 세계사에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서구 여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각지로 진출했죠. 이 식민지라는 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는 시장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근대에서 행해졌던 무역의 형태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행해진 것이 몽골과 중동 지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간에 이제 장거리 여행자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생물연대가 불투명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지금도 베일에 알려진 사람이고요. 대대로 베네치아, 베니스에 그러니까 이 장사꾼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꾼 가문이었고요. 뭐 아버지 따라서 이제 중국, 당시 몽골 제국에 갔다가 17년간 체류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향에 와서 동방견문록을 집필을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방견문록은 지금까지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화를 서양을 기독교 문화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뭐 동양 사람들 집에도 한때 기독교 번성할 때 뭐 길거리 가면 막 성경책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찬송가책. 제가 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뭐 종교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차마 그걸 못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이 준 성경이라는 책인데 언젠가는 뭐 교회 어디 갖다 주든 어디 뭐 어떻게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서양 문화라는 건 교회 이 성당 사지 않아도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모든 집에 성경책은 몇 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견문록이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그러니까 당대에서부터 베스트셀러였고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가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르코 폴로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떠난 거는 베네치아에서 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290 있다가 이제 1295년에 이제 그 베니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고 베니스는 영어식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올 때는 육로로 오고요, 갈 때는 해로를 통해서 갔는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생물연대가 이제 불명확한 거는 마르코 폴로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삼촌하고 같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마르코 폴로를 낳고 나서 2년 후에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대로 글을 배웠는지, 라틴어를 썼으니까 당시에 학교를 다녔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건 15살 때인데요. 이미 이제 청소년이 됐죠. 근데 그때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손에 끌려서 중국으로 간 겁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마르코 폴로에 관한 기록만 이제 나오죠. 어쨌든 되게 이제 그 퍼스널 히스토리, 베일의 이력이 이런 사람이고 베일에 알려진 사람이다.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개 이제 학자들은 마르코 폴로가 문맹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책을 썼을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 책 제목이 이게 무슨 언어로 쓰였냐면 조금 이상하지만 중세 프랑스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프랑스, 로망스라고 한 계통입니다. 같이 썼습니다. 썼는데 책 제목은 세계 서술이죠. 일본 사람들이 동방개문록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따라서 우리 학자들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말로 고정이 됐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폴로의 이제 여행기라고 번역을 했고 이 책이 이제 아주 박물지 같은 성격입니다. 무슨 박물지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광주에 가보니까 오남동에 가니까 국밥집이 뭐 맛있더라. 거기 사람들이 뭐 굉장히 순하더라. 라든지 또 목포에 가니까 목포에가 뭐 세발낙지가 맛있습니까? 맛있더라. 거기에 가니까 뭐가 많이 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거의 모든 지역의 종교 문화 뭐 생산물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박물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마르코 폴로의 동방개문록 한번 만져보긴 하세요. 장사꾼 책이니까 만져봐야죠. 그런데 읽으면은 바로 졸려버립니다.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상세한 체계적인 동양에 관한 소개서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동양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장사꾼들이 죄송합니다. 환장을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상세한 소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명이 어떻게 책을 썼는가? 마르코 폴로가 1295년에 귀국하자마자 당시에 베네치아하고 당시에 이탈리아는 통일국가가 없었습니다. 도시국가였죠. 베네치아, 제노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두 도시국가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년쯤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동원이 됐어요. 동원이 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베네치아가 패배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제노바 감옥에 갇히게 됐고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보셨죠? 하여튼 뭐 옛날에는 감옥도 많이 갔는데 그 감옥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뭐 얘기는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죠. 웃는데 그 동원훈련은 가보셨잖아요. 일본. 동원훈련 가면은 뭐 어떤 사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시비 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냥 감옥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거 하고 한 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은 아니겠죠. 좀 나이는 적당히 먹었는데 본인이 뭐 중국에 가서 17년간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국에 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칸의 총애를 받아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어디 가서 총독도 하고 뭐 별거 다 특권을 누렸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했을 텐데 당시에 이제 이 감방 동기 중에 루스트 켈러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기 작가인데 이 작가 입장에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반드시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Death in Asia 그래서 작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출판사인데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명 있었는데 그 필자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많이 팔린 책하고 좋은 책은 다른가 보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그 사람이 질적으로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비율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죠. 확실하게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뭐 남이 뭐 깔보든 말든 믿거나 말거나 하든 이게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술을 하고 받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책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개문록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졌죠. 갑자기 뭐 고향 떠났다가 뭐 알지도 못하죠. 친구들도 유명해지고 돈도 벌게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좀 주변으로부터 질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세하면 질투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되는데 세상에 질투 안 받으면 그 출세 못했다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거짓말이지, 거짓말했지,
계속 위작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르코 폴로의 임종석상에 친구들이 왔다고. 이것도 좀 이상한 기록입니다. 임종하는데 친구들이 거기에 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폴로야, 너 여태까지 했던 얘기, 책으로 썼던 얘기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천국 가거라. 중세 기독교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 로마 카톨릭이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천국 가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거, 경험했던 거 반의 반도 얘기를 못했다. 그런 의사가 없다 하고 눈을 감았다는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다만 마르코 폴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주변으로부터 질시를 받았다는 얘기고, 이 질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이 위작이라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그룹이 중국 사람들과 일본 학자들인데, 중국 학자들은 이렇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오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책에 보면 서양 사람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한자, 언어가 다르니까. 만리장성, 음차, 차를 마시는 습관, 전족입니다. 여자들, 젊은 여자들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 근대 세계에 없어지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 탄압, 인간, 그러니까 이제 그 족쇄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게 여성들의 전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비판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 오늘 왔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와서 이제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문사에 뭐를 쓰는데, 광주에 가서 제가 망월동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학생이, 선생님 광주 안 갔다 오셨죠? 예를 들면, 사실 지금은 광주가 가장 유명한 게 망월동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그런데 내가 광주에 방문해서 글을 썼는데 망월동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광주에 안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이상하긴 합니다. 그 얘기 없으면. 광주에 대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이거는 마르코 폴로가 완전히 거짓말했습니다. 양주는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데, 이 쿠빌라이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양주 총독을 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에서. 역대 양주 총독 기록을 보니까 마르코 폴로로 번역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투석기는 이건데요. 돌을 쏘는 겁니다. 돌을 쏘는 건데,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와서 투석기를 개발해서 전쟁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미 몽골족들은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오기 전에 투석기를 발명해서 외국에서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많은 방대한 기록 중에서 이 정도 오류는 용인할 만하다. 따라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폴로의 진짜 저작이다라고 믿고 있죠.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흑해 정도 갔을 거다. 흑해는 그 소치가 있는 곳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거기 있는 곳인데, 당시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흑해는 많이 갔습니다. 동방에서 온 상인들과 서방에서 온 상인들이 만나서 교역을 했던 것이 흑해죠. 흑해인데, 폴로네 집안 대대로 흑해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집안 대대로 동방에 관한 기록이 쌓여 있었고, 마치 마르코 폴로대에 와서 이게 책으로 정리가 돼서 출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동방견문록을 이런 이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코 폴로의 진짜 저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몽골 제국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밝은 면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세계로 하나 묶어줬으니까 밝은 면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계가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몽골 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빛과 그림자가 있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집안을 보면, 야, 어느 집안 아빠는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그냥 쟤는 키도 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예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되니까 했지만, 야, 그러지 말아라. 그놈은 집구석을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모른다. 사실 그건 누구도 모른다. 겉에서 보는 거.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 말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안도 그렇습니다. 어떤 국가도 그렇죠. 따라서 몽골 제국이 방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이 밝은 면이었다면은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까 병까지 확대가 됩니다.
흑사병이라는 게 패스트잖아요. 몽골 청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몽골 이 시대에 이제 예를 들면 동서교류가 확대가 되면서 군인들 틈에 상인들 어떤 물건에 붙어서 패스트 균이 서양으로 옮겨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수십 년 사이에 몰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지역의 인구가 3분의 1 죽었다고 보면 이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큰 재앙 중에 재앙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몽골 제국이 낳은 최대 비극인데 이 비극 쪽에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막 끝내라고 그러니까요. 금방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목이 갑자기 쉬어버린 거는 빨리 그냥 끝내야 되니까. 한 20분만 시간을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스트로 사람이 3분의 1가량 죽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바로 직후에 14세기에 노동 생산성이 유럽 역사상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구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또 밝은 면으로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정리를 하고요. 이 녀석이 패스트로 옮깁니다. 마못이라고 하는데 몽골어로 타르바. 근데 이게 아주 모피가 굉장히 좋고요.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양면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기독교 세계였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부님 성당에서는 이 엄정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보통 그렇죠. 국가 경제가 나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먼저 대통령 비판하죠.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비판 안 받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외국에 다 비판 받죠. 그러니까 뭐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복 입혀주고 다 그런 겁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서양 사회를 책임지고 있던 집단이 카톨릭 집단이었는데 뭔가 답변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의 징벌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신이 재앙을 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래준 거죠. 이게 패스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부님의 기도빨로 뭐 나은 사람도 있겠죠. 자연 치유가 되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당시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서양의 기도서에 나오는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5분 내로. 동양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는 이상하게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진 1402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그거 왜 이상하죠? 또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가져와서 한국과 일본의 지리지식을 보태해서 이 세계 지도, 아프리카입니다. 유럽이고 오늘날 같은 모습이죠. 일본입니다. 모습인데 이 지도가 지금 현재 동양에서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 혼일강리도가 모본으로 삼았던 중국 지도는 어떻게 됐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지리사에서 지도사에서 이 지도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복사본이 일본에 두 부가 있고요. 일본의 복사본을 이 서울대학에서 이 모사라는 건 그대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세계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원나라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인데 원나라는 어떻게 세계지도를 만들었는가? 원나라가 세계제국이었기 때문에 서양에 관한 지리지식을 수입을 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불행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가 카탈루냐 지도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리상의 지식, 또 동서양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정화라는 사람이 7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했죠. 뭐 이런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장거리 원양 항해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시아에서 먼저 출발한 이 항해는 정화 이후에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대세척을 이끌고 1492년에 산타마리아호입니다. 타고 이제 이 출항을 했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몇 차례 가죠. 이렇게. 이게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합니다.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를 갔는데 이후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로 진출하는 서양 사람들이 근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항해에 나서면서 이 지참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변론록의 원본입니다. 지금도 이제 콜럼버스 기념관에 이게 소장이 되어 있죠. 자, 정화와 콜럼버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시에 서양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고요. 따라서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항해가 계속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콜럼버스의 후계자들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아니면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나면서 서양이 근대 세계를 열었고요. 정화의 원정이 왜 중단됐는가?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 국가였습니다. 부라는 건 넘쳐 흐르는 국가였죠. 그러면 왜 갔는가? 대명제국 명나라 황제 위상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항해에 나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우스운 목적인데 따라서 경제적인 목적 먹고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던 서양 사람들이 근대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사유를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걸 다시 한번 세계사에서 확인해 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이 서양 사람들이 그걸 실현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물질이 필요 없는 나라였고요. 예를 들면 북쪽 변방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해양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사안이 발생하면서 이게 폐기가 됐는데 만약에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했다면 이거는 계속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죠. 자, 뭐 자꾸 이제 끝내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가 그냥 그래도 말을 뭐 그냥 뭐 아주 뭐 행선수월한 사람 되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오늘같이 힘든 수업을 해본 것도 처음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